1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은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예전 지구의 온도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는 17세기에 만들어졌고 현재와 같이 믿을 만한 온도계는 18세기 들어와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기온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을 연속적으로 관측한 역사는 더 짧아서 19세기 후반이 되었어야 정기적인 관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도계가 발명되기 전, 더군다나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도 전인 40만 년 전 지구 온도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40만 년간 지금보다 온도가 8도 정도 낮은 빙하기와 그 사이 기온이 높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전의 지구 온도를 알 수 있을까? 이 데이터는 남극의 보스톡 호수 위에 쌓여있는 빙하 코어를 분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빙하 코어에서 어떻게 예전 온도를 알아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빙하는 눈이 내리고 또 내리고 그래서 새로운 눈이 먼저 내린 눈을 누르고 다져서 만들어집니다. 눈입자 사이에 있던 공기가 눈이 압축되어 빙하가 되면 공기방울로 얼음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던 시기에 바람에 날아온 먼지와 미생물도 빙하 속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빙하의 아래쪽에는 오래된 눈과 그 당시의 공기가 보존되어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더 최근의 눈과 공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드릴을 이용하여 빙하를 뚫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원통형 얼음을 빙하 코어라고 부릅니다. 빙하에는 쌓인 시기에 따라 이렇게 층이 존재합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비슷한 이테를 이용하여 연도를 계산하기도 하고 화산재층이나 화학분석, 전기전도도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이용해서 얼음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빙하 코어를 편으로 만들어서 보면 수많은 공기방울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으로 만들어진 빙하 코어에 대하여 가스, 화학성분, 동위원소, 물리적 특성, 다양성을 하여 예전의 기후 상태를 알아냅니다. 각각의 편은 어떤 한 시기를 대표하게 되고 연속된 여러 개의 편에 대하여 이러한 분석을 하면 시기별 화학 성분과 가스 성분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림과 같이 지난 42만 년간의 온도, 이산화탄소, 먼지 농도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빙하 속에 갇혀있는 공기방울의 기체 성분을 분석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알 수 있고 얼음 조각을 녹여서 먼지 양을 측정하면 예전 대기의 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의 온도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안정동위원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동위원소는 동위원소 하면 먼저 떠올리는 방사성 동위원소와는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원소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가 붕괴되어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핵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235와 유기물의 연대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탄소 14 등이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리고 원자량 3을 가진 수소인 삼중수소도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외에도 반감기가 60분 이상인 방사성 동위원소가 730종이고 반감기가 60분 이하인 매우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2400종이 넘습니다. 반면에 매우 안정적이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안정동위원소는 252종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량 1인 수소와 2인 수소입니다. 이 중에서 원자량이 2인 것은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헬륨 3과 4, 탄소 12와 13, 산소 16, 17, 18 등이 대표적인 안정동위원소입니다. 같은 수소인데 1과 2는 안정동위원소이고 3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에서도 12, 13은 안정동위원소인데 14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에 반해 산소는 16, 17, 18 모두 안정동위원소입니다.
그림에 있는 헬륨의 경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핵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 헬륨 4로 표시합니다. 여기에서 4를 헬륨 원자의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1.67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고 중성자의 질량은 1.67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입니다.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조금 더 나가기는 하지만 거의 같습니다. 전자는 9.10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g입니다. 전자 1836개가 있어야 양성자 하나의 질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때 전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 6.0221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데 이만큼의 개수를 모아놓은 것을 1몰이라고 합니다. 양성자 1몰만큼 있으면 1g이 됩니다. 중성자 1몰도 1g이 됩니다. 그래서 헬륨의 원자량이 4라는 것은 헬륨 원자 1몰이 있을 때 4g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소 원자는 모두 핵 속에 8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 숫자에 따라 화학적인 성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성자의 숫자가 8개여야 산소 원자입니다. 그런데 양성자를 8개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 중 대부분은 8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서 원자량이 16이 되는데 매우 드물게 중성자를 9개 가진 산소 원자도 있고 중성자를 10개 가진 산소 원자도 있습니다. 중성자가 10개이면 양성자 8개와 합쳐서 원자량이 18이 됩니다. 자연계에서 산소 16은 전체 산소 원자 중 99.76%를 차지하고 산소 18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 17은 0.0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산소 18은 산소 16에 비해서 질량이 12.5%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산소 18로 만들어진 물 분자는 산소 16으로 만들어진 물 분자에 비해 11% 더 무겁습니다. 원자가 아무리 작고 가벼운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12.5%라는 산소 원자의 질량 차이, 그리고 11% 차이가 나는 물 분자의 질량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될 때 더 가벼운 산소 16이 더 쉽게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의 경우 바닷물에 비해 산소 16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구름이 비나 눈으로 내릴 때는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무거운 산소 18이 먼저 비나 눈으로 내리기 때문에 구름에 남아있는 물 분자에서는 산소 16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산소 동위원소 비를 분석할 때 표준 시료를 기준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시료에서 산소 18과 산소 16의 비율은 2.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배입니다. 분석 시료의 산소 동위원소 비가 표준 시료에 비해서 더 높으면 이 분수는 1보다 크게 되고 표준 시료에 비해서 더 작으면 1보다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델타 O18 값은 표준 시료의 산소 동위원소 비와 비교하여 더 높으면 양의 값, 낮으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 수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시료에 비해서 산소 16의 비율이 표준 0.005% 낮고 산소 18의 비율이 0.005% 높은 시료의 경우 위의 식에 대입하면 델타 O18 값은 25.05로 나옵니다. 산소 16의 비율이 표준 시료에 비해서 0.005% 높고 산소 18의 비율이 0.005% 낮은 시료의 경우 위의 식에 대입하면 델타 O18의 값은 마이너스 25.05로 나옵니다. 25 정도의 델타 O18 값은 0.005% 정도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양 표층수의 델타 O18 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집니다. 바다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산소 18이 깊이 가라앉아서 심해의 경우 산소 18의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물이 증발될 때 더 가벼운 산소 16이 더 잘 증발되어서 구름에는 상대적으로 산소 16이 많아지고 산소 18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구름의 델타 O18 값은 엄수가 됩니다. 이 구름이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더 무거운 산소 18이 먼저 내리기 때문에 구름의 델타 O18 값에 비해서 비의 델타 O18 값이 더 높습니다. 점점 비가 내리면 구름에는 산소 18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더 엄수가 됩니다. 이 구름이 극지역으로 이동하여 눈으로 내릴 때는 산소 18의 비율이 더 줄어들어서 빙하의 델타 O18 값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5에 이를 정도로 낮아집니다. 델타 O18 값은 구름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분석 지점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비를 뿌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서양에 접해 있는 지역과 태평양에 접해 있는 지역에서 다른 값을 가질 것이고 위도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델타 O18이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적도 근처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극지역으로 구름이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는 과정을 예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은 추운 기후인 경우 구름이 만들어지고 얼마 이동하지 않아서 저위도에서 물이 연결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름이 극적에 도달할 때는 산소 18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더운 기후일 경우 구름이 상당히 고위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비로 내리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름이 극지역에 도달하여 눈으로 내릴 때 산소 18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치라 하더라도 추운 기후인지 더운 기후인지에 따라서 델타 O18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 베른 지역에서 1972년부터 1999년까지 내린 비와 눈의 산소 동위원소 값과 월 평균 온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두 개의 변수는 서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형 관계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서 델타 O18의 값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1차 함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 상수 A와 B 값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이 값을 구해보면 조금 전 그래프에서 보았던 스위스 베른 지역의 경우 A 값이 0.36이고 그린란드에서는 A 값이 0.67, 동남극에서는 0.76입니다. 만약에 델타 O18의 값 변화가 각 지역마다 다르다면 지역적인 기후 변화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 지구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림은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얻은 빙하 코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두 지역의 델타 O18 값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빙하 코어에 남아있는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변해 주는 것 또는 대리해 주는 것을 프록시라고 합니다. 기후나 기온을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기후 프록시 또는 기온 프록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델타 O18은 과거의 기온을 훌륭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지표이고 이를 통해 과거의 기온을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기온 프록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난 뒤 앞부분에서 봤던 남극 보스톡 호수의 빙하 코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추정한 값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온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온도가 낮으면 이산화탄소도 낮고 온도가 높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먼지 양도 온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빙하기에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빙하 코어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분야인 산소 동위원소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